네, 뉴스 정면 승부. 매주 수요일에는요,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수다 함께하고 있죠. 김경진 변호사, 또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두 분과 함께하는데 이미 스튜디오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제목은 이겁니다. 끝없는 국정화 공방. 과연 출구는 있는가? 걱정인데요. 자, 문재인 대표 오늘 대국민 담화 발표했습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고 국정화 금지법 또 헌법 소원 추진까지 거론했는데 자, 이 대목 김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 교과서 문제를 방송에서 저희가 3주 연속하고 내리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네요. 이 간단하고 명약관항한 문제를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길게 끌어야 되는지 답답한데요. 네. 근데 어쨌든 오늘 문재인 대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그 헌법 소원 제기하겠다 뿐만 아니라 여러 단계별로 다양한 법적 또 사실상의 저지 수단을 강구하겠다. 그래서 역사 교육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획일적인 교육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또 심지어는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만들겠다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한동안은 지금 진실과 거짓 체험관 또 체험버스도 운영하겠다. 입법 청원 서명운동 하겠다. 거리 홍보 그다음에 역사 강좌 진행하겠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한동안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지금 정기국회 기간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예산심의가 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 12월 2일이든가요? 그런데다가 아까 저희가 안상수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 하루 이틀 내에 국회에서 이거 확정 짓지 않으면 12월 2일은 이제 상정돼야 되는 기간이고 그게 지나가면 정부안이 확정되므로 국민들의 손해를 돌아가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당 의원분들도. 근데 사실 저게 그 여야 국회의원들이 예산심의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의 손해인지 아니면 득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역구 끼워넣기 예산 연말에 카톡에서 부진장 많지 않습니까? 그게 득인지 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심의를 한다는 이 열정이나 과정 절차 면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근데 그래서 이 문재인 대표의 오늘 강한 어떤 국정교과서에 대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야당 내부에서도 그 점을 지적하는 일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또 그 틈새를 정확히 노려서 여당이 그만해라. 빨리 민생으로 돌아가자. 이런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지 않나 싶어요. 보면. 지금 보면 뭐 김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도 내심으로는 이게 어쨌건 계속 가겠느냐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 언제까지 이걸 가져가느냐 이런 부분이 오히려 좀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것 같고요. 문재인 대표도 아마 굉장히 고민이 많지 않을까. 이게 지금 문재인 대표로서는 당분간 세게 나가고자 하는 것이 일단은 뭐 내부적으로도 지금 지난번에 비주류 의원들 만나서 이른바 그 재보궐선거의 책임론 또 거론하면서 퇴진 얘기 하겠다라고 이미 또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좀 이렇게 세게 나가야 사실은 내부 결속도 다질 수가 있는 거고 또 이제 전반적인 교과서를 둘러싼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중도층을 많이 이제 또 국정화에 반대하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끌어올 수 있다는 계산도 하는 것 같고 그런 등등은 유리한 점이지만 또 한편으로 본다면 지금 국민들과 사실 교과서 문제는 국민들이 보기에 민생과 좀 거리가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과연 얼마나 이 이슈를 끌고 갈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딜레마가 있을 걸로 보고 저는 글쎄요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는 계속 가겠지만 다음 주 되면 조금 흐름에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최소한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그렇게 좀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이 제1야당 대표의 강한 담화문이 바로 이제 나왔던 날이니까 두 분이 다 대동소이하게 짚어주셨어요. 이 딜레마고 고민도 있을 것인데 또 어쩔 수 없이 이럴 수밖에 없는 대목도 있다. 김 변호사님, 득이 많아요, 실이 많아요?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큰 틀에서는 득이라고 봐야죠. 어쨌든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한 이슈고 그다음에 여당 내부에서도 사실은 상당한 정도 반발이 흘러나오고 있고. 국정화라는 대목에서는요. 심지어는 여당 내부에서도 주무장관인 황우려 부총리를 문책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면 실은 그게 행간의 의미는 결국 황우려 부총리도 떠밀려서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거기다가 우리 사회의 전문가 집단들 특히 역사와 관련된 모든
모든 전문가 집단들이 거의 99% 정도가 국정화에 반대한다. 네. 또는 집필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정도의 강한 성명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득인데 다만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소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직접적으로 이게 야당 지지로 연결되느냐 이게 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 이슈를 끌고 장기간 지속해서 끌고 갔을 때 오히려 역풍은 안 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조심스러운 지금 부분이죠. 이제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 새정치민주연합 주류의 대응 양상을 보면 네. 과거에 많이 봐왔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농성이나 거리 장애 집회를 하고 이런 흐름들이 국민들이 많이 봐왔던 모습입니다. 저는 사실 저는 사실 이 국정교과서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와는 별개로 과연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런 식의 이른바 투쟁 행태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가장 역시 중요한 것은 국민이 이제 현 여권에 문제가 있다라고 본다면 그렇다면 야권에 신뢰를 야권이 줘야 거기로 표가 가고 한번 정권을 맡겨도 되겠다. 이런 것이 되는 건데 그것이 과연 이런 모습이 맞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안철수 의원도 이제 조금 그런 얘기를 했던데 이런 식의 행태보다는 야권이 이슈를 주도해 가야 됩니다. 지금 보면 계속 야권이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사실은 이 교과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큰 틀에서 보면 여권이 던져놓은 이슈에 야권이 따라가는 반대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는 야권이 총선은 물론 다음 대선에서도 쉽지 않다. 야권은 이슈를 주도해가고 국민들한테 꿈과 희망을 보여주는 이러한 행태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 이제 그 점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국민들의 색깔, 국민들의 생각도 의외로 좀 다양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권의 적극 지지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권 골수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도대체 야당 니네들은 투쟁할 때 투쟁을 제대로 해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느냐. 국정원 댓글 사건 선거 때 나왔을 때 그때 니들 제대로 한 게 뭐 있느냐. 그다음에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도입됐을 때 니들이 제대로 한 거 뭐 있느냐. 세월호 사건, 세월호 이게 특별법 입법할 때도 당신네들 똑바로 한 게 뭐 있느냐. 매번 여당한테 지리멸멸 각계격파를 당하면서 끌려가고 깨지고 결국은 일정 부분 특히 이 국정교과서 같은 이런 이슈도 이길 수 있는 이슈도 매번 져왔는데 그렇게 투쟁력과 싸울 수 있는 역량이 없는 야당에게 우리가 뭘 지지를 보내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국장님이 말씀하신 중도층에 있는 뭐랄까 어떻게 보면 경제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이런 유형의 국민도 있지만 정말로 야당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이렇게 바라는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니들 참 안 되겠다. 우리도 지지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의견이 분명히 있는 것이어서 거기서 아마 문재인 대표라든지 이 지도부의 고뇌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 스펙트럼이 이렇게 쭉 넓으면 말이죠. 두 토끼를 잡으려다가 아무것도 못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클릭해서 국방안보 강조하면서 중도층으로 좀 가는 듯하다가 또 어떤 이슈에선 정권 심판론 들고 나오면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투쟁 행태가 또 나오다가. 근데 이게 일관적으로 가야지 왔다리 갔다리 하면 정말 좀 또 이 지지 국민들도 헷갈릴 것 같거든요. 어떤 대안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그동안에 쭉 이렇게 보면은 어쨌건 이제 대선 주자 이미 한번 출마를 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진로도 그렇지만 문재인 대표 개인적으로도 재수에 지금 재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사실은 조금 더 국민들한테 안정감과 신뢰감을 줘야 돼요. 그런데 대표가 된 이후에 여러 가지 행보들을 본다면 오히려 굉장히 좀 약간 불안한 리더십이랄까요. 당 자체도 지금 안정을 못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당 자체를 또 떠나서 여러 가지 이제 투쟁하는 부분에서나 과연 어떤 새로운 문재인 체제의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들한테 새로운 어떤 이슈나 이런 것을 제기하고 주도한 적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본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는데 문재인 대표가 사실은 주력해야 될 게 이 배를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해야 거기에 이제 본인이 올라타든 누가 올라타든 야권의 어떤 희망이 보이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더 이른바 플러스적인 정치 그리고 선제적인 이슈를 제기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네, 아까 뭐 말씀 주셨지만 지금 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이슈를 우리 새 남자의 정치 수다가 수요일마다 3주째 다루고 있다. 깜짝 놀랐는데요. 다음 주에는 어쨌든 이 이슈를 다루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소 국장님이 예언을 해주셨어요. 이 문제 관련해서 지금 이제 국정 여러 가지 이슈들 4부로 이어가면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이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 수다 김경진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과 계속 이어가겠고요. 청취자 여러분 의견은요.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4부 계속 이어가 보죠. 아까 이 문재인 대표 오늘 담화 발표하고 나름 고충도 있고 딜레마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점점 강하게 아니할 수 없는 상황들 짚어주셨고요. 그런데 또 여당에서는요.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오늘 오후에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거는 문재인 대표 담화에 대한 맞불 작전이 맞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맞불 작전인데 큰 틀에서 보면 여권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이 이슈를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원래 국정화 고시를 5일자로 하겠다라는 것으로 최초에는 얘기가 됐잖아요. 당겼죠. 네, 그게 당겼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당기는 게 어차피 대통령 뜻은 분명히 정해져 있고 빨리 결정을 해서 조금 논란이 있다가 그냥 국민들 뇌리 속에서 빨리 잊혀지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래서 시간을 일단 당긴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저런 소소한 것을 가지고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에게 시비를 걸 거예요. 이슈를 만들어서 뭐랄까 도대체 뭐가 쟁점이었나. 국민들 머릿속에서 이 국정화 자체가 쟁점이었다는 부분을 흐리게 할 아마 이런 전략으로 가게 할 거예요. 그래서 무슨 관광진흥법이니 서비스산업 발전법이니 그 한 2년째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꺼내고 있는 이유들이 빨리 쟁점을 다른 쟁점으로 넘어가서 국민들 머릿속에서 이 국정화 이슈를 그냥 지워버린다. 이게 전략인 것 같아요. 아, 전략을 분석해 주셨어요. 소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뭐 비슷한데 일종의 이제 프레임 전쟁으로 본다면은 새누리당에서는 민생 프레임을 이제 계속 들이밀고 있는 거고 민생 이런데 지금 무슨 투쟁이냐 빨리 국회로 들어와라 뭐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아까 보니까 원유철 원내대표가 내일 이제 국회 본회의를 새누리당 단독으로라도 열겠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괜히 압박을 하는 거죠. 이에 맞서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일종의 강력한 어떤 이제 투쟁 프레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 저희 어떤 전쟁 개념으로 본다면 새누리당은 이제 속도전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발빠르게 타사삭 수를 놓고 있는 거고 그에 맞서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지전으로 지금 이제 딱 맞서고 있는 건데 제가 보면 큰 틀에서 글쎄요 지금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현재의 상황을 좀 즐기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최근에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새누리당과 정부가 카드 수수료 인하 발표했습니다. 그랬죠. 그게 사실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 게 자영업자들한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미 이제 그 당정은 그러니까 새누리당과 정부는 총선 체제로 이미 들어간 겁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각종 정책을 그에 맞춰서 내놓기 시작을 한 거예요. 했고 그 김종석 새누리당 여의도 연구원장도 오늘 인터뷰 나온 거 보니까 12월 초부터 중도층을 견인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착착착착 새누리당은 수를 놓아가고 있는 것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이렇게 농성하고 장외로 이렇게 쭉 생각을 하고 있는 저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미 지금 총선 앞둔 이미 싸움에서 좀 새정치민주연합이 좀 밀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문재인 대표가 좀 잘 보면서 이 어떤 조절을 좀 하고 바둑도를 놔야지 이게 물론 이제 뭐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반발을 뭐 안 할 수는 없죠. 반발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이른바 그 칼을 가지고 맞설 것인가 부분은 조금 더 전략적이고 지혜로운 그런 대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제가 바둑도를 놓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순전히 이건 옳고 그름의 차원이 아니고 이제 이 바둑판 자체의 전술 전략 이 관점에서만 본다면
어차피 이 지금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철회를 하고 이제 이 원내로 등원을 했을 때 그럼 여당이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충돌되는 쟁점을 안 만들어낼 것이냐. 네. 어차피 국민들의 뇌리를 지우개로 지우기 위해서 뭔가 만들어낸다. 계속 만들어낼 것이다. 그렇다고 친다면 차라리 이 쟁점에 묶여 있는 것이 이 바둑판 자체로만 본다면 나은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그 이전에 정치가라면 사실은 그런 거 소소한 거 생각하지 말고 국민민복만을 오로지 생각하는 이제 정치를 해야 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그런 거고요. 그 아까 카드 수수료 얘기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이 자영업자잖아요. 변호사 사무실하고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이게 본인 얘기예요. 이 얘기를 좀 해야겠어요. 지난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에 홍준표 지사가 이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왜 정부에서 카드 수수료가 이 중간에 벤사라고 하는 카드 결제를 대행해 주는 전산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 전산 회사들이 이 수수료를 가져가는 건데 이 전산 회사가 사실은 개인 회사예요. 보면 주식회사예요. 사기업이에요. 영리 사기업이에요. 세금도 아니고. 네. 근데 이 한 번 결제 대행해 주는 이 돈을 사실은 이 사기업이 자기네들이 결정을 하는데 국민들이나 사업자 입장에서는 쓸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감행을 해서 무조건 강제로 수탈당하는 체제거든요. 근데 이걸 왜 국가가 운영하지 않는 건지 이건 전화라든지 이거 우체국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사실은 공적 서비스 제화의 입장이거든요. 공공망. 공공망의 입장이. 그래서 홍준표 지사가 이건 국공유의 국유의 벤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철저히 원가만큼만 받고 이 사업자들에게 제공을 하면 된다라고 홍준표 지사가 얘기를 했어요. 그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따른 이권 커넥션이 왜 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은행연합회라든지 국가에서 산업은행이라든지 한국은행 같은 데서 이 벤사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닌가 싶어요. 보면. 이게 좀 청취자 여러분께서 뭐 이 법조 자영업자의 울분의 토로를 듣고 계신데 따로 주제로 한번 만들어서 한번 이게 정말 심각한 게요. 옛날에 5% 냈거든요. 100만 원짜리 사건을 매출을 하면 5만 원을 띄어가요. 벤사에서. 결제 수수료. 300만 원이 15만 원을 띄어가요. 이게. 심각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국가가 운영을 하면 한번 이게 클릭해서 중간에 데이터 신호 한번 왔다 갔다 하고 돈 한번 송금받는데 15만 원을 띄어간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우리 다음번에 한번 마음껏 요거 한번 할 수 있는 주제를 한번 지금 이 정치권과 국회가 늘 이야기하는 민생 이슈로 하나 저희가 이걸 리스트에다가 올려놓을게요. 자영업자 패널의 민생 이슈였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은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계속해서 이른바 이 단일 투쟁 이 전략을 가기가 어려운 것이 저는 뭐 투트랙이든 쓰리트랙이든 어쨌건 분산해서 지혜롭게 가야 된다라고 보는 편인데 당장 걸려있는 중요한 현안만 봐도요. 예산안 문제에 지금 걸려있죠. 지금 아예 그냥 심사 자체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중 FTA 비준 이거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도 걸려있고 또 이제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예비 후보들 입장에서는 선거구 획정안이 이게 당장 지금 뭐 10일도 안 남았잖아요. 맞습니다. 법적으로 치면 13일까지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이게 지금 목전에 다가왔고 그냥 굵직한 것들이 계속 있고 이게 다 국회의원들도 직접 관련이 있고 또 국민들과 바로 직결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실 뭐 외면하고 계속 하기가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출구 전략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문제는 이제 그 시기나 방법상의 문제인데 뭐 그렇게 쳐도 다음 주까지 넘어가기는 여러 가지 부담이 크지 않나 그렇게 보는 좋습니다. 이게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꼬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항상 좀 의제를 밀리는데요. 이건 참 저는 관심 있는 이슈라서 하나 던지고 싶어요. 뭐냐면 손학규 전 상임 고문이 돌아왔다. 이게 돌아왔다고 하기에는 정치 복귀 선언을 한 건 아니고 언론에 등장한 거죠. 카자흐스탄에서 강연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정과 달리는 취재진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들을 밝혔는데 이걸 이제 관측하면서 정치 복귀를 위한 정지 작업 아니냐. 또 심지어는 그 토굴이 지겨워지면 하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어떻게 관측하세요? 사실은 손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 재개하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를 외부로 피력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 피력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비가 내리려면 사실은 이제 구름은 주변에 조금 모여 있는데 이 구름이 그냥 이렇게 뭉게구름 확 뭉쳐지지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결국은 뭔가 결정적인 명분이 생겨야만 손학규 대표가 나올 수 있는데 본인 나가고 싶은 마음 굴뚝 같고 또 이게 야권의 지금 야당에서 비노계통 비주류 쪽에서는 손 대표를 모셔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고
어쨌든 특히 호남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재인 대표 인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또 호남권 의원들 입장에서도 또 손 대표를 끌어내고 싶어 하는 대안도 필요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점정이라고 마지막 눈을 그릴 만한 결정적인 요소가 안 보여요. 명분이 있어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손 대표도 그렇고 손 대표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냥 냄새만 풍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한 4, 5개월 전에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그랬잖아요. 손학규 대표를 만났더니 정치하고 싶은 생각이 머릿속에 곰팡이 피어오르듯 피어오른다더라. 맞아요. 그게 4, 5, 재미있는 표현이 있었죠. 네, 4, 5개월 전에 하셨고 이제 이 공항에서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했던 얘기들은 정말 본인 나 지금 현실 정치로 뛰어들고 싶다는 강한 의견의 피력이시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저게 있어요. 지난번 730 재보궐선거 때 사실은 김용남이라고 하는 신인에게 그렇게 처절하게 대패를 할 수 수원 했잖아요. 8달이었죠. 네. 네. 물론 거기가 지금 남경필 전 의원 지역구다 보니까 새누리당이 뭐 뿌리가 깊은 지역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이분을 야당 대표감 또는 대통령감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까지 대패를 시킬 수가 없어요 보면. 그런 점에 있어서 보면 손 대표가 이렇게 확 튀어나올 만한 명분이라는 것들이 아주 강렬해야 되는데 안 보여요. 생각을 해보면 네. 그 이 지난해의 재보선 말이에요. 미니 총선이라고 불렀는데 네. 그때 다 야당 안에서는 몸살이고 있는데 거물로서는 유일하게 백의종군해서 이제 출마를 했고 적진에 네. 그다음에 대패했습니다만 아주 깔끔하게 또 정기 은퇴 선언을 하고 사라져버렸잖아요. 네. 그런 면에선 차라리 좀 클린한 정치는 아니냐 이런 이미지도 남겼어요. 클린하고 깔끔하게 사라지다 보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클린하고 깔끔하게 사라졌는데 네. 그러면 다시 클린하고 깔끔하게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걸맞는 명분이 있어야죠. 손 대표로서는 그 당시 이제 수원 8달에서의 출마는 본인이 내가 수원 8달에 출마하겠다 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등 떠밀려서 나갔다. 당에서 당신이 좀 나가줘야 되겠다 해서 고민하다가 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현재 이제 고문이죠. 네. 손 고문으로서는 어떤 당인으로서 당의 명령에 따라서 갔던 거고 당 입장에서는 손 고문한테 약간 좀 부채를 진 거죠 사실은. 네. 그래도 은퇴를 했지만 저는 이번에 공항에서 돌아오면서 손 고문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 부분들이 분명 기존의 태도와는 달라진 부분인 거고 또 최근에 이제 이른바 친손학규계 의원들이 모임을 또 이래저래 가졌잖아요. 네. 정장선 전 의원 등등등 해서. 18명이 모였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런 흐름들. 그리고 손 고문 자체가 뭐 강연을 어쨌건 외부로 강연을 이번에도 그렇고 다녀온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등등의 일련의 흐름을 보면 그리고 오늘 언급 중에 이제 산이 나를 혹시 뭐 이제 내려가라고 하면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이 얘기는 내가 나서서 뭘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긴 그렇지만 전체적인 상황이 야권의 전체적인 상황이 나를 불러내야 되는 내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면 나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저는 이미 이제 손 고문은 이른바 이제 무림에서 이제 앞으로 나가서 할 그 시기를 보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여지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총선 전에는 손 고문이 내려올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총선은 어차피 지금 뭐 이래저래 여러 가지 말들 많지만 문재인 대표가 뭐 중심이 돼서 치러질 거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또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손 고문으로서는 그 이후의 상황을 좀 내다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더 길게 보고 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무림에서 칼은 다 갈았다. 근데 이제 저는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셨어요. 네. 저는 시간 조금 있죠. 네, 이 시간 있어요. 네, 총선 전에라도 손 고문이 나오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아, 시점에 대해서 두 네. 분의 이견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나올 것이다. 네, 나오고 싶어하는 것은 분명하고 끌어내오고 싶은 이 비주류 의원들도 분명한데 그 활용점정 점을 누가 찍느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첫째는 문재인 대표가 끌고 나오는 방법. 아하. 문재인 대표 퇴진론이 있으니까 그걸 네. 상쇄시키는 방안으로. 그런데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도 워낙 큰 리스크가 있는 안이다 보니까 섣불리 친노 진영 안에서도 결정할 수 없는 안일 터이고. 어떤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아니 정말로 이 경쟁 상대인 호랑이를 끌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리스크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비주류 의원들 또는 일부 중도에 있는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손학규 복귀를 요구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된다면 그걸 빌미 삼아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손 고문은 지금 나오고 싶어하고 네. 나오겠다는 마음속의 준비는 완벽하게 되신 것 같아요. 명분만 깔아주면 손 고문은 과거에 이제 한나라당에 있다가 어쨌건 한나라당을 나와서 이제 야권에 합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것을 잘 알고 있고 네.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보면 굉장히 좀 또 안 좋게 평가했던 적도 있고 이래서 본인으로서는 지금 한 번 국회의원 더 하는 거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결국은 이제 향후에 대권을 보는 건데 그렇다면 특정한 예를 들면 비주류의 수장으로서의 손학규 이거 저는 원치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야권 전체가 정말 뭔가 이 현재 이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야권 전체가 당신이 필요하다. 이러한 흐름들이 만들어질 때 그때가 아니면 사실 손 고문이 지금 총선 전에 어떤 명분으로 정치권에 돌아옵니까? 명분이. 제가 보기에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한 조금 더 저는 시기를 두고 네. 보면서 총선 이후 대선 그 국면 어디쯤에선가 돌아올 것이다. 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김 변호사님은 총선 전에 돌아올 것이다. 마음이 급하세요, 이분이 지금. 그리고 소국장님은 총선 후에 대권을 바라고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이제 두 분 다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은 같은 입장이시고 돌아올지는 모르겠으나 또, 오고 싶어 하실 예. 거고 올 것을 바라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네. 또 명분이 필요하다. 네. 이것도 두 분이 같은 얘기입니다. 자, 오늘 뜨거운 얘기인데요. 새로운 인물이 나오니까 뜨거워지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